나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세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2024년 11월의 어느 저녁, 서울의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날,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샤워 중이었고 화면에 뜬 알림이 내 손을 이끌었다. 사진 하나, 호텔방, 흐릿한 조명 아래 지은이 최현우의 팔에 안겨 웃고 있었다. 현우는 내 직속 상사, 내가 10년 동안 믿고 따랐던 사람. 메시지 기록은 더 잔인했다. 준호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지? 곧 끝나. 회사도, 돈도 다 우리 거야.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12년 결혼 생활, 강남 아파트, 아들 성민이의 웃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은은 돌아와서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한 듯 한숨만 쉬었다. 이미 늦었어, 준호야.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성민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약한 남자 밑에서 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눈물 한 방울 없었다. 너는 항상 착하기만 했어. 세상은 착한 사람을 짓밟은 곳이야.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그 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무너졌다. 현우가 주도한 내부 감사에서 나는 횡령 혐의를 받았다.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나는 해고되었고 이혼 재판에서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남자로 낙인 찍혔다. 변호사 비용으로 빚이 쌓였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성민이는 지은에게 갔고 나는 송파의 8평 고시원으로 쫓겨났다. 아버지는 내 소식을 듣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속삭이셨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 날, 지은과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나는 배달 알바를 하며 살았다. 새벽 4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손은 동상으로 갈라졌고 눈은 늘 충혈되었다. 밤이 되면 고시원 천장을 보며 그들의 인스타그램을 훔쳐봤다. 행복한 커플 사진, 성민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해시태그는 행복한 우리 새 출발.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말라버렸다. 대신 증오가 자랐다. 처음에는 그냥 죽고 싶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여러 번 망설였다. 하지만 죽으면 그들은 더 행복할 뿐이다. 나는 살아야 했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 착한 김준호는 죽었다. 이제 남은 건 관찰자뿐이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현우의 출퇴근 경로, 지은의 쇼핑 패턴, 성민이의 어린이집. 모든 것을.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배달을 했지만 더 이상 무작정 달리지 않았다. 배달 앱을 끄고 빈 시간에 그들을 따라다녔다. 현우는 승진해서 임원이 되었다. 지은은 육아를 핑계로 일을 그만두고 강남 백화점을 드나들었다. 성민이는 비싼 유치원에 다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균열이 보였다. 현우는 여전히 늦게 퇴근했고 지은은 가끔 혼자 술을 마셨다. 나는 그들의 카톡을 해킹했다. 친구에게 빌린 프로그램으로.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현우 씨 오늘도 늦어? 회사 일이야. 이해해줘. 그리고 현우의 다른 채팅. 새로 들어온 인턴 여직원과
부장님 오늘 저녁 어때요? 지은은 모르고 있었다. 아직은. 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한국 사회는 스캔들 한 방에 무너진다. 특히 기업 임원이라면? 나는 기다렸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녹음, 거래 내역. 현우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증거도 조금씩 찾았다. 지은 명의의 해외 계좌도. 하지만 나도 변하고 있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성민이를 멀리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은 나를 기억할까? 나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마저 잃었다. 복수를 위해 아이를 포기한 기분이었다. 어떤 날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잊고 새 삶을 시작하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은의 그 미소가 떠올랐다. 너는 약해, 나는 약하지 않다. 이제는 아니다.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현우의 인턴 불륜 사진 몇 장을 회사 인사팀 메일로 보냈다. 증거는 불충분하게, 단서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현우는 불안해했다. 지은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아직 시작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임원 어떤 분,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얘기 있던데 댓글은 폭발했다. 현우는 긴급히 인턴을 다른 부서로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 감사팀이 움직였다. 지은은 현우를 다그쳤다. 나는 그들의 싸움을 도청 앱으로 들었다. 당신 또 여자. 아니야, 누가 헛소문 퍼뜨린 거야.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갔다. 지은은 술을 더 마셨고 현우는 더 늦게 들어왔다. 나는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다. 현우가 회사 카드로 쓴 개인 경비 내역을 정리해서 이번엔 감사원에 익명 제보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임원 신분으로는 치명적이었다. 현우는 조사받기 시작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다. 지은은 불안해하며 나를 찾았다. 1년 만에 처음 연락이 왔다. 준호야, 요즘 현우 씨가 이상해. 회사에서 문제 생긴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답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울먹였다. 도와줄 수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구토가 났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수척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성민이를 보러 유치원 근처에 갔을 때 아들이 자빠 하고 달려오려다 지은에게 끌려갔다. 그 장면이 가슴을 찔렀다. 복수를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고 있는 건가? 나는 잠시 멈췄다. 모든 걸 그만둘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계속했다. 현우가 결국 감봉과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주주총회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주가는 조금 흔들렸다.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강남 아파트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졌다. 그녀는 다시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세 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지은과 현우의 과거 불륜 증거 일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렸다. 얼굴은 모자이크, 하지만 회사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준. 어느 대기업 임원과 부하 직원 아내의 불륜시라는 제목.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다. 현우의 회사 동료들, 지인의 지인까지 공유했다.
현우는 더 이상 회사에 나오기 힘들어졌다. 사표를 냈다. 지은은 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직접 고시원까지 왔다. 준호야, 제발 이게 너지? 그만해.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늦었어, 지은아. 너도 알잖아. 그녀는 무릎 꿇었다. 성민이 생각해서라도. 성민이라는 이름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시고 울었다. 처음으로. 나는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현우와 지은은 결국 헤어졌다. 현우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지은은 강남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성민이는 지은과 함께였지만 아이는 불안해 보였다.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내가 횡령 혐의로 해고될 때 조작된 증거의 원본을 찾았다. 현우의 컴퓨터에서 백업된 파일, 나는 그것을 변호사에게 넘겼고 재심 청구를 했다. 회사는 나를 복직시켰고 현우를 고소했다. 지은은 모든 것을 잃었다. 친구들, 사회적 지위, 돈, 그녀는 나를 찾아와 빌었다. 준호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 그 단어는 내가 나한테 썼을 때 이미 죽었어. 그녀는 무너졌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우울증.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성민이를 멀리서 볼 때마다 내가 괴물이 된 기분이었다. 지은은 결국 성민이를 나에게 보냈다. 법원 판결로 공동 양육권, 주 양육자는 나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볼 체력도 없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잃고 술에 빠져 살았다. 나는 복직했고 승진도 했다. 강남에 새 아파트를 샀다. 성민이는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거울을 볼 수 없었다. 내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들은 파괴되었다. 그런데 왜 나는 자유롭지 않은가? 이게 정의였나?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배신이었나?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웃고 있을 테니까.